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5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6강의 주제는 제7편의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중앙정부 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요. 또 중층제의 경우 이제 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기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방 정부인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형성해요. 미국 같은 이제 연방제 국가에서는 연방 정부하고요, 주정부, 자치단체가 이제 보통 이제 카운티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타운이라든가 타운십이라든가 빌리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다. 어떤 이제 지방정부라고 볼 때는 얘네들은 이 주정부가 이렇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어떤 관련을 갖고 또 주정부와 이 자치단체들 간에는 어떤 관련을 갖고 하는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을 이 정부 간 관계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부 간 관계는 이제 1930년대에서 처음 이제 분석이 시도가 됐고요. 스나이더라든가 앤더슨, 라이트 등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를 했어요. 이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엘리트론은 이 정부 간 관계라는 거는 결국 엘리트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정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엘리트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해서 형성되는 거대한 하나의 통합된 계층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이 이런 계층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 이제 다원주의로는 이 사회라는 것은 느슨히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각 조직체들의 연결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 간의 힘이 이렇게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어떤 타협이 형성돼서 만들어진 것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다원주의론은 이제 이 엘리트 이론과 이 다원주의 이론을 통합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지방정부들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엘리트 집단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사회의 어떤 이익 집단 또는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특별한 관계,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신다원주의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시즘적 입장에서는 결국 경제결정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주정부든 기초자치단체들이든 다 어떤 자본가 계급의 어떤 이해관계를, 즉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계층구조가 형성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막시즘이에요. 자, 이것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인데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등장했어요. 로우즈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 로우즈가 주장한 모형, 대리인 모형, 그 다음에 협력자 모형, 상호의존 모형. 상호의존 모형. 세 가지 모형으로 연방정부
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과 달리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쪽은. 영국은 이제 물론 연방 체제지만 영국 자체 내에서는 단방 체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대리인 관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 대리인 개념은 이 대리권을 부여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을 받게 돼 있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행이 결국 본인의 책임이고요. 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한 그 간섭과 규제를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인 모형에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협력자 모형은 그렇지 않고 서로 사실상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상호 의존 이론은 이제는 그 지방 정부하고 중앙정부 간의 상호 어떤 전문성과 전문 기능에 특화되기 때문에 상호 어떤 그 정보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그 기능 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호 의존 모형이다 이거죠. 서로 이거 협력자 모형은 서로 대등한 관계의 분리 독립을 강조하는 반면 이건 상호 긴밀한 관계의 어떤 그 기능 분담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로즈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했던 데 반해서요. Deal as right. right는요, 미국 사회의 연방제적 특성에 기초해 가지고 정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포획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단절 모형. 그 다음에 중첩 모형이에요. 포획 모형은요,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 주정부들이 연방정부라든가 이렇게 상위 정부에 대해서 그 포획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재정법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의 형태로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단절 모형은 사실상 이 영미계 국가에서 이 지방 정부라는 것이 이 어떤 그 주권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중첩 모형은 기능의 중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상호 보완적, 즉 상호 의존 모형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분석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미국 지방자치단체는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약 9만 개 정도 뭐 이렇게 추산되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뭐 300개도 안 되는 거랑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물론 이제 미국이 50개나 돼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국가 규모라든가 뭐 인구도 상당히 많지만 지방자치단체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권력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다가 필요하다고 보면, 야 우리 이거 필요한데 하고서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타운 미팅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필요하면 만드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뭐 많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 이거 계속 운영할 필요 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총회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의 다수 합의에 의해서 그냥 폐지하자 그러면 그날 이후부터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필요성에서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 없어지면 스스로 폐지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요, 우선 연방정부가 관여할 바가 없고요, 주정부가 소관하는 거예요. 교재에도 나왔듯이 이제 딜런의 룰이라든가 쿨리의 원칙 이런 것에 의해서 판결된 거 보면요, 미국은 국가라는 건 주정부를 얘기하거든요. 스테이트예요. 모든 권한은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연방은 이 주가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헌법에 의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전국을 일단 한 카운티로 많이 분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카운티로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분의 1 정도가 카운티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냥 여러 가지 또 기초자치단체라는 형태로 또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떤 카운티에 소속이면서 또 어떤 타운에 속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카운티가 없어요. 자기가. 예? 그리고 그냥 그 어떤 뭐 스페셜 디스트리트에 속하고 여기에 타운, 뭐 빌리지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다양한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시티라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카운티가 타운이나 빌리지, 시티를 이렇게 컨트롤하냐? 그렇지 않아요. 뭐 규모상으로는 이렇게 좀 카운티가 좀 더 크고 상급 자치단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운티는 일단 주정부의 행정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여기는 행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상당히 광역적이죠, 카운티는. 그러니까 이 카운티 부분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게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타운이나 빌리지 이런 것들은 소규모 단위로 하고요. 이제 도시는 이제 도시정부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이거 또 이제 종합행정이래 가지고 조금 너무 불편하다 하고 싶으면 스페셜 디스트리트라는 걸 만듭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이니 소방이니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그 구를 설정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정부가 다 차터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건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 즉 어설러티의 한계는요, 주정부가 다 통제하는 겁니다. 주정부가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권력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주에 있는 겁니다. 주가 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미국의 그 국가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원칙들을 다 선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미국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기관을 형성한 구조들을 보면요, 좀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연방 국가들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보면요, 우선 통합형이 있어요. 예, 이거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 선택한 거고요. 주민 참여의 폭이 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의회 구조, 미국에서는 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나 위원회의 위원들, 이것이 그 정책 결정 기능하고 정책 집행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단순화 해가지고 뭐 누구나 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의 이 의원들은요, 다 그 뭡니까, 그 명예직들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한 업무들을 그냥 그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또 지역 봉사에 활동을 하는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밑에다 다 그 뭐 국이라든가 과 이런 디파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가지고 집행 업무까지도 다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 통합형이고요.
기관 대리평은 예. 대리평은 이제 그 의결기관인 지방의회하고요,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분리하고 그걸 양쪽을 다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강시장 의회형이 많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강시장 의회형, 그러니까 시장의 권력이 강하고 의회 권한이 약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그 정당 기반이 다른 그 단체장이 선출됐을 때 굉장히 갈등이 많이 야기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그 강시장 의회형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장 권력을 좀 그 약화시키고 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이제 시 지배인형이에요. 지배인형은 이제 보통 그 미국의 이제 시애틀에서 처음 채택해가지고 이제 확산이 된 제도인데요. 시장과 별도로 시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를 두는 거죠. 매니저를 둬가지고 보통 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의회에서 선임한 이 사람이 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시장은 그냥 그 숨에서 명예직 정도로 이렇게 하고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해서는 시 지배인이 다 관장을 해서 하면서 그 시 지배인을 의회가 통제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채택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성 형태는 지금 기관 대리평입니다. 뭐 대리평 중에서 강시장, 강시장 의회형이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뭐 어느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기가 힘든데요. 이 지방의회하고 이제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장하고는 서로 다른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여러분들 우선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목록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통할 대표권이다, 사무의 관리 집행권이다, 지휘 감독권, 뭐 규칙 제정권, 뭐 공무원 임명권, 사무유인권, 재정에 대한 권한으로서 이제 예산 편성권, 집행권, 지방채 발행권. 그다음에 지방의회와의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임시회 소집 요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출석해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제의요구권. 제의요구권이라는 거는 지방의회에서 자 보세요. 제의요구권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갖는 권한 중에 상당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 제의요구권은 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의결에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그것을 의결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의원의 이제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되면 단체장은 그 재의결안을 예를 들어서 조례인 경우 공포하거나 아니면 공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또 거부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거부하고서는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사법적 판단에 호소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인데 그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이제 그 조례의 효력은 일단 정지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받아 가지고 최종 확정되는 이런 형태를 하는데요. 이 그 제의요구권에서 그 요건이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요건들은 제의요구권이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자치단체장의 제의요구권은요
월권이라고 판단된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권 행위다. 예, 보통 이제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한정하거든요. 근데 월권이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사실 월권 행위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거거든요. 월권이라는 건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상당히 그건 지방의회의 권한 이게 너 지방의회의 권한이야 이게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야 라고의 판단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준 겁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넌센스와 같은 그런 규정인데요. 이거를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시장이다 뭐 이렇게 더욱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제휴권이 다른 규제 권한하고 통제 권한하고 좀 다른 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결 처분권이 있어요. 선결 처분권은요,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는요, 먼저 자치단체장이 먼저 진행을 해요. 수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걸 진행을 하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처분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 권한을 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앙정부가요. 자치단체장하고 의회에 대해서 통제하는 이 통제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 통제권이 세밀하게 아주 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우선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은요,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이에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당한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라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재량적인 여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냥 뭐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관하는 예를 들어 농림축산부라든가 안전행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등 다양한 기획재정부 다양한 중앙행정기관들이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업무 소관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규칙을 제정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정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위법뿐만 아니라 그거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거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하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거에 대해서는 시도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정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장에다가 요청하면 돼요. 왜냐? 광역자치단체장이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네 적절한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무제한의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그것을 요청을 하고 명할 수 있고요. 만약 그러면 이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직접 이 중앙정부가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명령을 하고 안 따르면 직접 본 기관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강력한 통제 권한이죠. 물론 이제 거기 단서에 자치사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과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에 하나다. 그러니까 자치사무는 위법한 것에 하나지만 자치사무 이외에는 위법 부당한 것 모두 다 그 명령이나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안 따르면 직접 시정해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우리 사무 중에서요, 자치사무 비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지방정부 사무 중에서 큰 것들은, 중요한 건 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치단체장은 거의 그 중앙정부의 예속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직무이행 명령권이에요. 예. 직무를 안 하고 있으면요. 예.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제대로 그 이행하지 않으면, 즉 게을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명백한 부작위가 이렇게 판단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서면으로 직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역시 안 하면요, 대집행해버려요. 대집행. 예. 아까는 명령이나 처분을 바로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문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취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문서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건 일을 직접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공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대신 공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예.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앙정부가 직접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요, 공사를 직접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 소요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다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대집행입니다. 법적으로요. 예. 꼼짝마죠. 예. 이런 구조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통제가 가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2요구권을 갖고 있죠. 이 견제권은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견제권은 제2요구권입니다. 우선 제2요구권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위법 부당하거나 위법 부당 또는 공익을 해치거나 또는 월권 행위거나 이럴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대해서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의 요구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제의 요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제의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너 지방의회에다가 제의 요구를 해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때는 월권 부분이 빠져 있어요. 월권 부분이. 여기서는 요건에 월권 부분이 빠져 있다. 예, 요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행정기관, 상급 행정기관이 통제하는 방안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제2요구, 바로 이제 이 제2요구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즉 요거는 그 법령 위반이나 공익에 위반될 때
하는 거지 월권 요건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이때 다시 재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재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지방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2분의 1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하는 경우 의결하면은 확정이 돼 버립니다. 이거는 확정이 돼 버려요. 재결하면.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된 요건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여전히 법령 위반, 공익을 해친다라는 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자치단체장이. 근데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듯이요. 주무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죠. 이상으로 이렇게 강력한 중앙정부가 그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에 나왔듯이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상당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지 강한 권한이 없어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갖는 권한 중에서 특히 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효력 발생의 전제 요건으로 하는 그런 사안들은요. 뭐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그 공공시설에 관한 국가의 사용료 부담을 면제하거나 둘째,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시군의 경비 부담을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거나 또는 각 회계 간의 재산 유관의 경우 무상 처리를 하는 사안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자치단체의 어떤 그 부단체장이라든가 어떤 그 상급 그 보조기관 그런 이제 직책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임명 동의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인사권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좀 현재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역시 굉장히 그 사무감사의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그 집행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그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원의 신분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 당초에는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원을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유급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급직을 해서 이제 보통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지방의원 경우에는 기본급이 아닌 수당의 형식으로만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방의원이 이제 겸직을 이렇게 광범위에 허용하고 이제 다 영리 행위를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아닌 수당 지급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을 허용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 사항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확히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